무리한 수사의 특징이 이른바 검찰 특수부 수사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네. 수사인 거예요. 네. 뭐 우리 장 기자님도 잘 아시겠지만 맞아요. 대한민국 검찰의 수사의 유죄율은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사실 전 세계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은데 무죄가 나온 수사들이 특수부에서 나오는 수사인 거예요. 네. 그리고 특수부 수사가 예를 들어서 한 10개 정도를 막 혐의를 걸어서 막 수사하고 압수하고 대대적으로 막 몰아가요. 한 10개, 20개 기소해요. 네. 그래 놓고 나중에 한 2개만 유죄 나와도 우리 수사 유죄 나왔지 않냐 이렇게 나오는 전형적인 스타일이거든요. 예. 근데 이 사건에서는 47개인데 다 무죄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무리했느냐가 그냥 숫자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특수부 검사들 수사를 사냥의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어떤 몰아가기식으로. 그렇죠. 목표를 정해놓고 네. 수사를 수사를, 시작하는 네.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를 좀 짚어야 될 것 같은데 앞서 말씀 주신 대로 뭐 시류에 따라서 정세에 따라서 또 정권에 따라서 뭐 그런 탓인지 지금 양당 공식 입장이 안 나오고 그렇죠. 있어요. 예. 양당 공의 입장이 안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 뭐 이런 거 그것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번 재판에서도 재판 개입, 그다음에 또 하나는 법관 독립 침해, 요건 또 인정을 했어요. 중요한 건 공모관계가 전혀 인정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승태 대법원장, 임종원 법원행정처장, 그다음에 이규진, 양영희 상임위원 요 3명 간의 공모관계가 인정이 돼야 그 유죄를 받을 텐데 사실상 양승태 대법원장하고 공모한 사실을 밝혀내지 못한 거. 이거는 검찰의 수사 부족이라고 또 봐야 될까요? 사실은 뭐 공모 여부를 어떤 문건으로 확인할 하기가 수가 되게 없었던 어렵잖아요. 것이죠. 그렇죠. 예. 뭐 그게 굳이 그걸 뭐 기록으로 남겨서 그렇죠. 예. 그 기록으로 남기는 경우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거에 바보가 대해서 아닌 다음에 그렇게 할 예. 수가 없겠죠. 근데 사실은 네. 입증이 어려우면 기소를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뭐 아무리 추정이 되거나 네. 아니면 의심이 들더라도 네. 명백한 증거가 없으면 기소를 안 하는 게 맞죠. 그게 법률가로서의 기본적인 그 자세인데 네. 그 커플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 커플. 커플 나왔어. 커플. 아니 사실은 그냥 한동훈 당시 3차장도 네. 술 안 먹는 윤석열이에요. 비슷해. 술 안 먹는 윤석열. 두 사람이 네. 비슷해요. 근데 스타일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스타일이 비슷해요. 네. 김영남 의원 말씀하시기에 되게 무서운 얘기인 게요. 네. 그러니까 기소를 안 하는 게 맞는 상황에서도 기소를 하느라고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많은 거를 몰아붙인 다음에 뭐가 됐든 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사실은 별건에서라도 유죄가 나오면 그 전부가 다 잘한 것처럼 네.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잘못된 그게 굉장히 잘못된 검찰 수사의 문화거든요. 그리고 이 수사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어려웠던 부분이 뭐냐면 네. 김영남 의원님도 말씀을 잘 해주셨지만 그래도 또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직권남용 얘기를 할 때면 네. 매번 말씀을 드리면서도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게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네. 이거예요. 직권남용이 어려운 이유가 자 제가 뭔가 어떤 일을 할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을 가지고 잘못된 일을 하면 나쁜 짓이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권한도 없는 자가 끼어들어가지고 나쁜 짓을 하면 더 나쁜 짓이겠죠. 그럼요. 예. 근데 이건 무죄라는 거예요. 이건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그 직권남용죄 이게 근본적인 문제점이 그거예요. 네. 권한이 있는 사람이 나쁜 짓을 한다라는 것을 처벌한 건데, 네. 야 권한도 없는 놈이 이럴 때는 놈이라고 네, 했지. 네, 네. 권한도 없는 놈이 끼어들어가지고 나쁜 짓 하면 더 나쁜 거 아니야? 근데 그건 범죄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직권남용죄의 근원적인 어떤 문제점이고, 예. 그래서 사실은 물론 대법원장도 인사 관련해서 권한이 있다고 하지만 판사도 원칙적으로 또 대통령에게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직접적인 임명권이 없다고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좀 다른 부분이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장이 야 저기 가가지고 저 뭐 서울 민사 3부 가서 얘기 좀 해라 이걸 뭐 기록으로 남겨가면서 그러니까. 할 리는 그렇죠. 없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눈빛만 봐도 아니 네? 그렇잖아요. 거기 대법원까지 올라가려면 말씀드린 그 이탄희 전 의원이 네. 그 판사 중에서도 엘리트라서 거기 발령을 받았다는 얘기는 딱 그 그룹이 거의 20년, 30년 올라갔을 때 대법원의 정점을 이루는 겁니다. 네. 그게 이른바 사실은 더 거슬러 가면 뭐 서울법대 시절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아. 그러니 그분들끼리 뭐 사롭게 뭐 얘기가 있겠어요? 네. 그리고 거기서 또 하나 되게 아까 정권에 따라 달라진다고도 말씀하셨지만
그 코트가 누구이냐에 따라서도 대법원의 판단 기준이 달라진다는 것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되게 서글픈 거죠, 사실. 그렇죠. 사실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희 개혁신당은 네. 검찰 개혁 정책으로 특수부를 대폭 축소하고 이제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복원하는 거로 정책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 여기서 또 이제 하셔야죠, 뭐. 하셔야죠. 이걸 하셔야죠. 다 정책 만드셨는데. 공모 필요합니다. 네, 하셔야죠. 예. 아니 근데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면 말씀 주신 대로 2016년, 2017년 박근혜 촛불이 굉장히 뜨거웠고 이런 국민적 열망을 받아서 검찰 개혁이 중요한 현안 과제로 떠오르던 시점에 사법농단이 터지면서 사실상 이 커플들에게 유난 커플에게 이렇게 문재인 정부가 뭐 쏠렸다고 해야 됩니까? 정작 지금 해야 될 우선순위를 나눠서 해야 되는데 이게 휩싸이면서 훅 넘어가 버린 네. 이런 정세에 대한 판단 이런 것도 좀 필요했었다고 봐야 될까요? 정치 안에서? 사실은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하면서 네. 검찰을 도구로 이용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네요. 예. 개혁의 대상이 됐으면 사실은 개혁을 끝난 이후에 뭘 해야 되는데 네. 입으로는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 검찰 개혁을 외치면서 그 검찰을 이용해서 법원이나 아니면 다른 부처나 뭐 국정원 이런 데를 치겠다는 게 그 안 되잖아요. 일단 치려면 칼을 휘둘릴 수 있는 힘을 주고 권한을 주고 그래야 되는데 네. 그런 상태에서는 개혁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외치면서 검찰을 개혁의 도구 내지는 개혁의 주체처럼 활용했다는 건 서로 모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죽도 밥도 안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법 개혁이 안 됐던 이유의 출발이 여기서부터 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게 분명히 안타깝네. 안타깝지만 예. 어떤 식으로 그때 당시에는 봤냐면 예. 검찰이 뭐 법원에 잘못된 부분이 드러나서 수사를 하더라도 네. 검찰 개혁을 그냥 검찰에게 어차피 내부에서 맡겨줄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이 법을 바꿔서 해야겠다라고 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당시 문재인 정권에서는. 예. 실제로 근데 법안은 추진을 했죠. 그 법안 통과를 했죠. 근데 뭐가 황당한 상황이 돼버렸냐면 그렇게 서울중앙지검장을 하면서 그러니까 대법원장까지 구속시키면서 승승장구하던 검찰이 국민적인 지지를 얻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법은 만들었는데도 그 법이 악법이라면서 뛰쳐나오게 된 거죠. 지금 말씀하신 커플이. 예. 그 상황이 예. 묘하게 그렇게 맞아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에서 문재인 정부가 딱 그거를 키를 잡고 이거를 어떤 동력을 끌어갈 수 있는 정치적인 힘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 부족했던 거예요. 부족했다기보다 생각을 예.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건 이거대로 하더라도 예.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 예. 이제 검찰도 어쩔 수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신 건데 지금 되도록이면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법은 법대로 만들었지만 지금 정권은 윤석열 대통령이 잡았고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령으로 수사권 다 가져가 버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 상황이 모순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아니 그리고 그때 그 잘못한 게 뭐냐면 그 검찰 개혁의 핵심 중에 하나는 검찰의 무리한 인지 수사 아니면 네. 목적을 정해놓고 하는 특수 수사를 뭐 대폭 축소하거나 아니면 이걸 제어할 수 있는 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때 적폐 청산 수사한다 그러면서 오히려 서울중앙지검에 1, 2, 3부까지 있던 특수부가 하나가 더 늘어나요. 특수 4부까지. 4부까지. 예. 그러니까 오히려 더 힘이 실리는 거예요. 예, 특수부에 더 힘이 실리고 더 활성화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또 문제가 뭐냐면 그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국정 운영 스타일하고도 비슷한데 네. 일반 형사 사건들 있잖아요. 네. 뭐 절도 피해를 입거나 사기 피해를 입어서 이렇게 고소를 하거나 신고를 해서 이루어지는 이른바 일반 형사부에 배당되는 사건은요. 미제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이걸 검사장이나 차장들이 챙겨야 되거든요. 네. 미제 좀 빨리빨리 처리하라 뭐 그러는데 거의 신경도 안 썼어요. 이거는 그냥 보통 월 말 기준으로 미제가 뭐 30건 아니면 많아도 50건 정도의 미제가 챙기던 게 네. 월말 기준은 뭐 300건, 400건이 넘어가는데 이걸 신경도 안 써. 세상. 그리고 오로지 이제 언론 많이 타고 네. 본인들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특수 사건만 올인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 사람 모자라다 그러면 일반 형사부에서 검사 빼다가 특수부에 파견 보내고. 그러니까 여기는 완전히 점점점 미제가 쌓이고 예. 여기는 많이 하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전부 무죄 나고 뭐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균형 감각이 필요하거든요. 모든 일에는. 예, 더군다나 자기가 서울중앙지검이 얼마나 많아요. 검사만 해도 200명이 넘는데. 그런데 총 책임자거나 아니면 네. 3차 장사 하나 해도 사람이 엄청 많죠. 그런 정도의 책임 있는 자리에 있으면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되거든요. 일처리에 있어서. 예. 근데 이 커플은 그런 게 없어. 그런 게 없어. 근데 더 슬픈 건 웃긴 건 예. 뭔지 아세요? 지금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상황이 됐어요. 검찰에 대한 미제 사건이 많았어요. 민원인들의 사건이 해결이 안 돼요. 시간이 네,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 이런 거다라고 또 얘기를 한 거예요. 언론 플레이를. 네, 언론 플레이를 해버린 거예요. 야. 그래서 모든 게 문재인 정권의 탓으로 대부분 돌려버린 거예요. 아니 그러면 사실상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돌이켜서 보면 2017년, 2018년 그때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아예 막 사법농단 이거 엄벌해야 된다라고 대통령이 나서서 직격을 하고 막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 사실상 이 커플에게 명분을 준 거죠. 네, 대통령이 명분을 주고 일정 정도 어떤 정치 검찰에 오히려 더 힘을 실어주면서 강화하는 역할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때 당시 분위기 자체가 네. 뭐 크게 말해서 적폐청산이었지만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다 바꿀 수 있으리라고 문재인 대통령 때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집권 초기부터 중반 갈 때까지도 지금 이제 요즘에 이제 한참 아까도 이제 뭐 저희 뭐 각 당별로 뭐 대통령별로 지지율 얘기도 말씀하셨지만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50% 나오니까 막 추락했다라고 언론들이 기사를 썼어요. 그 정도로 지지율이 높았고 국민적인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다 하실 수 있으리라고 또 당시 정권에 봤을 수도 있죠. 그리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법에 의해서 제도를 바꿔놓으면 네. 나중에 혹시 무리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이게 그렇게 되돌아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순진했다고 봐야 되나? 뭐 어떻게 봐야 돼요? 뭐 정말. 좋게 얘기하면 글쎄 순진했다고 표현은 적절하지는 않은 네. 것 같고 일정 부분은 무능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네. 없죠. 왜냐하면 그렇게 무리한 수사를 하다가 어쨌든 그때는 검찰을 이용해서 적폐 청산을 열심히 했잖아요. 네. 그 중앙검사장은 이제 검찰총장으로 임명하게 되잖아요. 네. 그때 사실 반대가 많았어요. 검찰 안에. 검찰보다는 아니라. 이제 그때 당시 그 정권 핵심부에 반대가 있었던 거로 네, 알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검사 출신들도 저거 위험한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사실은 네. 총장 되면 달라질 걸 뭐 네.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중앙지검장하고 검찰총장 또 다르다. 다르죠. 검찰총장 되면 그때부터 무소불위의 힘을 갖게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그러니까 예측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달라질 걸이라는 예상을 저도 했었어요, 사실은. 저 인사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당시 청와대 안에 이제 두 가지 정보가 올라갔다는 것이고, 조국 전 장관에 따르면 뭐 그 인사 검증 내용이 거의 빨간 펜 밭이었다. 아니 그리고 그것보다도 이제 더 결정적인 실수는 검찰총장에 임명된 이후에 네. 사실은 검사 인사를 총장이 거의 좌지우지했습니다. 실제로는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을 갖고 있잖아요. 네. 총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죠. 협의해야 되는데 네. 그때 인사가 거의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좌지우지를 다 했어요. 그러면서 특수부 라인을 전국에 자기 사람으로 쫙 깔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그런 수사가 가능했던 게 네. 그게 인사 때 거의 그 장관이 좀 관여를 하거나 아니면 장관이 인사를 했으면 그런 수사가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그런 의미에서 역대 정권에서 그 검사 인사를 할 때 그렇게 총장이 완전히 주도하도록 놔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네.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예. 인사를. 예.
그러니까 사실상 윤석열 총장 시절에 모든 인사를 다 주도하고 그렇죠. 오히려 검찰, 정치검찰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고 이런 상황이 돼버리고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완전히 막 세게 몰아치고 이러면서 완전히 역진적 상황이 돼버렸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네요. 지금 아니, 상황 보면. 저는 그때는 이제 또 뭐가 있었냐면 네. 그게 참 이게 야, 참 역사의 아이러니. 어떤 원래 취지라고 해야 될까 이런 네. 부분이 엉뚱하게 계속 적용됐던 사안들을 지금 계속 되짚어 보면 예. 그런 건데 그때는 검찰에 대한 독립을 굉장히 강조를 했죠.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이 갔던 거예요. 네. 제도적으로 수사권은 이제 경찰에게 이양을 하는 거고 네. 법률가로서의 검찰의 역할을 강조를 했었고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거를 가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도 그래서 검찰 출신이 아닌 사람을 법무부 장관 추미애 장관이었고 조국 전 장관으로 계속해서 지명을 했었고 그래서 독립은 시켜주되 칼은 뺏겠다라는 네. 기조였거든요. 그 칼을 뺏는 걸 그리고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예전처럼 뭐 정권 바뀌고 나면 예전 정권에 줄 섰던 라인들 다 날리고 또 이 사람들로 새로운 라인으로 채우고 그래서 이 법무부를 통해서 민정수석 통해서 검찰에 대한 그립을 강하게 쥐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립을 풀어주되 제도적으로는 이 수사권을 이양하는 쪽으로 가겠다라는 식의 지금 생각해 보면 좀 나이브했던 계획을 세웠던 거죠. 그래서 나이브했다. 풀어줬는데 네. 풀어주고 나서 그쪽에서는 사실 이제 뭐 많이들 들었겠지만 당시에 청와대 그 방향에 대해서 검찰의 독립이 담보해 준 대신 수사권 놓겠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찬성했던 게 윤석열 후보였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많은 그러니까요. 누구보다도 검찰 독립 시켜주되 네. 검찰 수사권 안 하겠다라고 했던 사람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개혁 제가 세게 하겠다라고 세 했다는 명의 거예요. 후보 중에 제일 네. 세게 이게 했던 그러니까 그 건데. 계획대로 가겠다라고 간 게 사실은 반대로 갔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농단 의혹 요 사건과 관련해서도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되고 정말 그 지시나 이런 게 없었겠냐 이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결이냐 요거는 별건으로 둔다 하더라도 지난 시기 소위 정치검찰 검찰 특수부들이 해왔던 행태를 오히려 확대하고 힘을 실어준 점에 대해서도 평가가 좀 필요하고 더 심각한 것은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2달 뒤에 이제 총선이 있는데 총선 이후에 22대 국회가 출범을 하게 되면 이때부터 또 검찰개혁, 법원개혁, 총체적인 사법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 한국형 FBI 문제 이게 너무 산적한 이슈들이 많거든요. 자, 개혁신당 홍보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법개혁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이렇게 좀 마스터 플랜 같은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은 그 검찰의 특수부의 역할은 축소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개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좀 틀려질 것 같은데요. 네. 저희는 수사지휘권은 부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다 보니까 검찰과 경찰이 사건을 서로 핑퐁을 쳐요. 종국 결정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경찰에서 수사를 해갖고 이제 송치를 아예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송치를 했을 경우 검찰에서 보완 수사 요구를 합니다. 이게 지휘권은 아니에요. 지휘하는 건 아닌데 문제가 뭐냐면 검찰에서 경찰에 보완 수사 요구를 하면 이른바 속칭 사건을 떼게 됩니다. 사건 번호가 없어져요. 경찰도 가는 순간에. 네. 옛날엔 안 그랬거든요. 검찰 사건 번호가 늘 붙어 다녔는데 그래서 미제도 챙기고 그랬었는데 경찰에 내려가는 순간에 검사 입장에서는 사건을 처리한 게 돼버려요. 네. 근데 사건 당사자 입장에서는 끝이 안 났죠. 종국적인 어떤 결정이 전혀 없었으니까. 경찰에 다시 내려온 사건들을 경찰들이 시안이 없어요. 네. 그냥 막말로 처박아 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일반 형사 사건 그리고 억울한 네. 피해를 입거나 아니면 자기가 억울한 혐의로 피의자로 수사를 받는 기간이 2년, 3년 그냥 마냥 길어집니다. 이래 갖고는 형사사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거든요. 네. 누군가는 책임지고 예. 종국적인 처분을 빨리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 형사사법 시스템에서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책임지고 사건을 빨리 처리를 해라. 기소든 불기소든. 예. 그래서 책임을 지음과 동시에 권한도 다시 주는 이런 제도를 부활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법원에 있어서는 사실은 요새 법원의 제일 큰 문제도 뭐냐면 사건 처리의 지연입니다. 재판도 끝이 안 나요. 네. 그냥 마냥 미루다가 인사이동 때 사건을 두고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어떤 소위 얘기하는 젊은 판사들의 자유 분방함, 그리고 위에서 이거를 관리하면 마치 간섭하는 듯하게 비춰지는 것도 문제입니다만 제가 보기엔 제일 큰 건 네. 승진제도가 없어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평가를 안 받으니까 네. 그렇잖아요. 시험이 없는데 공부 열심히 해요. 그럴 수 있죠. 예. 시험이 있어야 공부도 하는 거잖아요. 시험 앞두고라도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법원도 고등부장 승진 제도 이게 지금은 없어지고 승진 개념이 없어졌습니다만 그래도 평가를 받는 그 시스템은 있어야 보다 좀 열심히 하고 책임감 있게 하지 않겠느냐. 이게 판사님들은 누가 간섭하는 사람 없고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뭐 자기가 출퇴근 시간 지켜가면서 이렇게 꾸준하게 하는 게 좋다고 여겨지겠습니다만 재판의 당사자들은 참 이게 사건 빨리 안 끝나면 답답하거든요. 그럼요. 네. 그리고 소위 얘기하는 워라밸 있잖아요. 네. 이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데 검사나 판사처럼 사회적 지위를 인정해 주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월급도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 많이 줘요. 예. 그리고 권한도 세고 이런 그 소위 대접을 잘 받는 직책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도 워라밸 못 찾습니다. 밤을 새서라도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만큼 대우를 해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약간 요새 풍토가 잘못 기울고 있어요. 워라밸 판검사님들이 많으시군요, 지금. 예?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완전히 무슨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꼰대처럼 비춰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꼰대 아니에요. 근데 네. 제가 사실은 이제 수사권 관련해서 네. 이제 한참 수사권, 검찰 수사권 어떻게 뭐 유지하는 게 좋느냐, 어떻게 바꾸느냐 이런저런 분들 만나고 있을 때 저도 이제 검찰에 고위직 지내신 분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뭐 그렇게 고민 내지는 무리해서 뭘 하려고 하느냐. 저는 이제 수사권 이제 네. 이양해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그분이 딱 저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냐면 요즘 검사 후배들 수사권 가져가라도 싫다 그런다. 한 번 더 봐야 되고 일만 더 많아지는데 뭐라고 왜 우리한테 자꾸 그거를 하라 그러냐는 얘기를 네. 그게 제가 그 얘기를 들은 게 문재인 정권 초기였으니까 벌써 5, 6년 됐네요. 그러네요. 5, 6년 예. 됐으니까 예. 이제 그분이 걱정하셨던 그 젊은 검사들이 이제 보통 한 7년, 5년 차 넘어가면 네. 그래도 재박감 한다고들 하거든요. 그 검사들이 이제 다 다수인 거예요. 그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이제 좀 후배들 이렇게 네. 제가 이제 연수를 늦게 들었으니까 예, 지금 저만 해도 한 10년 차가 돼버렸거든요. 예. 근데 그 친구들은 이제 한참 주역인데 예. 뭐 그런 생각 안 해요. 지금 김영남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밤새서 일하는 거 전혀 생각 없어요. 그 친구들은. 기자들도 그래요. 아니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완전 꼰대 삼 얘기하는 거죠. 아니 근데 삼일 그래서 저는 그 현실을 그런 어떤 식으로든 거꾸로 가려면 안 된다라고 봐요. 예. 오히려 고소고발 때문에 사건 처리가 지연이 되지만 거꾸로 우리나라에 고소고발이 지나치게 많은 문화도 있어요. 나가 떨어지게 만드는 것도 사실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정말 쉬운 문제는 아니다. 근데 그게 바뀌었다는 걸 그러니까 다시 되돌리려고는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봐요. 이제 생각해보니까 정말 라떼 3인방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맞죠, 다. 7시 반에 방송한다. 이거 상상하기 어려워요. 새벽잠들이 없는 거예요, 이제. 예. 아니 근데 저는 이걸 좀 여쭈고 싶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정치검찰 문제 얘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사실은 이게 변화되지 않는 한 정말 한국 정치를 바꾸기가 어렵다. 정권이 또 조금 힘이 빠지기 시작하면 다시 또 검찰권을 가지고 정권을 공격
공격하고 이런 게 계속 이제 되풀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데 과거에 중수부 있었잖아요. 네. 중수부가 폐지되고 특수부가 생기고 그 힘이 이제 또 계속되고 이름만 바꿔가지고 계속 권한을 행사하는 방식이 된다면 그러니까 근본적인 어떤 그 제도의 변화 뭐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뭐 하나회 청산 막 이렇게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저 군인 안에 있었던 하나회를 청산하듯이 이 특수부에 대해서도 이제 개혁신당이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숫자도 줄이고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또 스멀스멀해서 힘을 갖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조금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게 되고 결국 법제도로 바꿀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시행령 때문에 안 되나? 아니 특수부를 아예 없애는 것도 또 어려운. 예, 폐단이 있을 수가 있죠. 네. 왜냐하면 그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으면 척결할 수 없는 범죄 유형들 예를 네. 들어서 뭐 대기업 내에 오너들이 행하는 대규모적인 횡령이나 배임 네. 행위 뭐 이런 거는 그 일반 형사부에서 그런 사건 수사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기능을 분명히 남겨둘 필요는 있는데 네. 문제는 이거를 악용하니까 문제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사 개시에 단서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단서가 어떻게 해서 이 수사가 시작되는지를 명확하게 문서로 남겨두도록 하고 요거는 그전보다는 조금 나아진 측면은 있어요. 네. 예전에 제가 검사 초창기 때만 해도 그때는 소위 하명 사건이 많았어요. 하명 사건은 이게 이제 청와대 하명 네. 사건. 그때 이제 사정비서관실 산하에서 내려오는 첩보 뭐 이게 네. 이제 이른바 청와대 하명 사건이었는데 이런 게 지금은 그때보다는 많이 준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요새는 검찰 자체적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사건들은 아직도 많이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소위 인지수사. 그렇죠. 인지수사인데 네. 그 인지의 단초가 어떻게 시작됐느냐가 약간 불투명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문서화해서 명확하게 네. 하도록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네. 특수부 검사들의 잘못된 점이 뭐냐면 구속하면 일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해요. 재판까지 책임 안 져요? 네. 아니 이번에도 그랬잖아요. 양승태 대법원장을 구속 기소했잖아요. 한동훈 당시 3차장이 네. 뭐 본인이 수사 브리핑하면서 뭐 수사 성과로 설명도 많이 했는데 그렇게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을 구속하면 뭐 대법원장, 국정원장 출신 내가 구속했잖아. 이게 마치 본인의 훈장처럼 떠들고 다니는데 전부 무죄 났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해서는 안 될 구속을 했던 거잖아요. 더군다나 중요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당시 수사팀이 좀 사과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책임을 안 져요. 기소를 잘못했다. 그러니까 지금 책임을 안 지고. 아니 한동훈 비대위원장입니다만 네. 지금 검사는 아닙니다만 네. 본인이 수사를 총괄 책임졌던 사건이 이렇게 전부 무죄가 났으면 예. 본인 입장 표명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방구 얘기도 안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책임을 안 져요. 책임 안 지는 건 약간 모르겠어요. 검찰 출신들이 유난히 더 그런 건지 뒤를 안 돌아보는데 네. 사실 저는 되게 싫어하는 용어가 구속시키면 꼬리 냈다. 그러니까, 하잖아요. 꼬리. 이게 사람을 공 놓고 넣었으면 끝이야. 여기 그냥 이게 뭐 하는 진짜 네. 굉장히 잘못된 문화. 근데 저는 사실 이제 이 앞으로 방언과 관련해서는 네. 뭐 개혁신당은 정치로서 정책을 내놓으셨지만 개인적인 저는 뭐 정치를 관여를 안 하니까 네. 개인적으로는 이제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추진했던 방향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틀리지 않다라고 봐요. 네. 모든 조직이 그냥 역사적 교훈은 권력은 쪼개야 됩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냥 쪼개는 게 답이에요, 사실은. 맞아요. 예. 검찰을 놓고 검찰을 기존 조직에 있으면서 거기서 특수를 뽑으면요. 문제는 또 생길 수밖에 없어요. 떼내서 다른 조직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 모든 국가에서 해보니까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서로 견제와 균형 네. 감시 뭐. 그래서 FBI 만들고 그래서 경찰에서 떼내서 수사국 만들고 하는 네. 이유가 다른 네. 나라에서 해보니까 뭉쳐놓고 검찰이라는 커다란 조직을 놓고 그 안에서 특수부를 놓잖아요. 또 정점이 돼버려요. 네. 그 큰 힘을 또 이용해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떼내야 된다고. 예. 아니 그래서 장 기자님 빨리 후배들한테 전화해서 네. 오늘 이제 좀 있으면 출근할 거 아니에요. 네. 한동훈 위원장 네. 붙들고 출근 멘트. 물어보라 입장이 그랬어요. 뭐냐. 입장이 뭐냐. 아. 전부 무죄 나왔는데 예. 당시 수사 책임자로서의 예. 입장이 뭐냐. 예. 반드시 물어봐야 알겠습니다. 돼요. 그럼 그럴걸요? 제가 지금 그때 했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라고 할걸요. 그때 했던 말이 뭔데요, 도대체? 저는 멘트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명품백에 대한 원래 입장이 뭔지 모르겠어요. 원래 입장은 이게 몰카 공작이라는 거 아니었어요? 공작이고 저 특검법은 도이치 특검이면서 악법인 거고 뭐 이런 거죠. 지금 그러니까 상황이. 원래 입장은 그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자, 김용남 의원님도 혹시 그 특수부 검사 출신이냐 이런 질문이 있어요. 네? 특수부 출신이냐? 아니 저는 요새 이제 박사 출신이라고 하지. 제가 어디 가서 검사 출신이라는 얘기를 제 입으로는 잘 얘기를 안 해요. 박사 출신이라고 좀 불러주세요. 해주세요. 네. 아니 근데 그 일반화의 오류인데 네. 모든 검사 출신들이 저 커플 같은 건 아닙니다. 아니다. 저 예. 커플과 다르다. 예. 달라요.